안녕하세요. 꼼대윤리 김선미입니다. 오늘은 3-1강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윤리의 접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윤리의 접근이 응용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는 첫 번째로 윤리적인 성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함께 언급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출생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동양윤리가 활용될 수 있고요. 자살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동양윤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윤리, 직업과 윤리, 그리고 국가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윤리, 추가로 정의에 대한 윤리, 심지어 예술과 윤리, 의식주 윤리, 끝으로 자연과 윤리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윤리가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동양윤리 접근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능에서도 비중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핵심 개념들 기억하면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유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크게 공자와 맹자, 순자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중에서 공자와 맹자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공자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교의 공자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인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 사람을 사랑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을 실천하는 덕목 및 방법은 효제와 충서라고 얘기합니다. 효제와 충서라는 것은 효도하는 것, 우애하는 것, 진심을 다하는 것,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 덕목과 방법들은 이후에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또한 가족관계 윤리에서 응용되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인이 실현되는 방법은 크게 예랑 정명과 덕체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라는 것은 외면적인 사회 기범을 의미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우리는 사역을 극복하여서 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극기봉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극기봉례라는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이 실현되는 방법으로는 정명과 덕치를 얘기합니다. 이때 정명이라는 것은 이름값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정명 사상은 이후에 이름값을 해야 된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직업과 윤리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 윤리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공자는 이 인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간성으로서 성인과 군자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큰 도가 실현된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대동사회를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자를 활용해서 물어본다면 이 성인 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물음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자를 이어갔던 맹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제시했던 사상가입니다. 이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의 단서와 양지와 양능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단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의 네 가지 마음의 단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명예나 돈과 인맥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예시를 들게 됩니다. 또한 양지와 양능이라고 하여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인간들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맹자는 인과 의라는 덕목을 강조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의라는 것은 사람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인의의 실현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대인과 대장부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적인 정치로서 왕도 정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인과 의로서 다스려지는 정치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민동락이라고 해서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상적 정치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군주보다 백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때로는 백성에 어긋나는 잘못 정치를 한 경우에는 역성혁명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맹자는 경제 영역에서 항산과 항심이라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이때 말하는 항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생계를 의미하고요. 이때 말하는 항심이라는 것은 일정한 도덕적 마음을 의미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항산은 생계, 항심은 마음이에요. 맹자는 선비들은 일정한 생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생계가 없다면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이 항산을 잘 챙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산과 항심의 포인트는 노력과 노심이라는 육체 노동, 정신 노동에 더해져서 직업과 윤리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직업과 윤리에서 항산항심, 노력노심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맹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교윤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키워드 공자의 인과 맹자의 인이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불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먼저 불교의 세계관으로서 연기설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연기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여서 혼자 존재하는 영원불멸하는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라는 사상까지 이어져서 전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는 삶의 진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사성제와 사범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성제라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생은 고통이다. 그 고통은 집착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바로 팔정도의 도성제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법인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진리를 또 얘기하는데 사법인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체계고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고통이다. 재행무상,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재범무와 그에 따라 영원불멸하는 독립적인 나란 존재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네 가지 진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크게 사성제와 사법인을 통해서 삶의 진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삶은 고통이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열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불교의 이상적인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대승불교라고 돼 있죠. 그럼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상은 바로 보살입니다. 이때 말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삶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중도, 적절한 수행과 참선, 스스로 선법을 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고요. 자비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윤리는 이후에 삶과 죽음의 윤리로서 또한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살생의 계율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불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넘어가서 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에는 노자와 장자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먼저 노자를 보도록 할게요. 노자는 도라는 만물의 운행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의 도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무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자연스러운 특징은 유교의 인위적인 덕목, 제도인 유의와 대비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노자는 도의 이상적인 모습은 상선약수, 바로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겸허, 부쟁, 이로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겸허,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려고 한다. 부쟁, 다투지 않더라. 이로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더라 라는 특징으로 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자는 도의 실현으로서 무의자연을 강조합니다.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자의 도의 실현, 무의자연과 같은 부분은 특히나 삶과 죽음의 윤리, 그리고 자연과 윤리에서 응용되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돌아 무의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가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는 소국가민,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은 소국가민을 지지하고요. 또한 무의지치라고 해서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자는 소유라고 해서 모든 분별과 차별이 없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소유유, 절대 자유의 경지 혹은 재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심재,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이라는 수양 방법을 통해서 소유유와 재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심재와 좌망이라는 포인트가 윤리적인 성찰이라는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상적 모습으로는 무라일체, 만물제동이라는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상적 인간상으로는 지인, 진인, 신인, 성인, 천인과 같은 인간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말하는 성인은 유교의 인간상과 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윤리적인 성찰 부분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가의 노자와 장자까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빨갛게 체크한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초록색으로 체크한 응용되는 포인트들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다 언급하진 못했지만 먼저 이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나면은 이후에 다양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구나, 이 사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3-1강 동양윤리의 접근 방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